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유한바른의 디지털 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모두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하여 오늘 저희는 2022년 들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4가지 주제를 정하여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영희 대표 변호사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여 세션 1부터 4까지 진행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신청과 함께 질문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오늘과 내일 중에 메일을 주신 분들에 한하여 질문 사항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또 많은 질문들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희 법무법인 바른의 이영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개회사 말씀을 주신 후에 각 세션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인 이영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IO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월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유럽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퀴어스틴 질리브랜드가 암호화폐 법안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표하였고 유럽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통합 규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카 법안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의 뮤직하우 사례 및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가상자산을 일종의 신종 금융상품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노력은 신종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성 제시만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한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나 부산시 지역특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STO 비즈니스의 시작이 그러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즉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래 제도의 변화에 대한 단초를 볼 수 있는 STO 관련 사례 및 법률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변화할 거래 시장의 인프라 및 상품 구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 진행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논의 그리고 국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향후 규제당국의 입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의 법률적 쟁점과 부동산 STO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는 저희 디지털 자산 혁신 산업팀은 2018년부터 디지털 자산 업무를 다수 수행하던 4차 산업 대응팀이 확대 개편된 팀으로서 2건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권을 성공적으로 자문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실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문팀입니다. 저희 디지털 자산 혁신 산업팀에서 준비한 주제들을 통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쟁점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동향을 소개해 드릴 예정에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세미나 이후에라도 저희 법인에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더운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회를 진행하다가 이제 역할을 바꿔서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할 내용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와 관련하여 해외 동향 그리고 국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간략한 동향을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의 규제와 관련된 논의들, 입법 사항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규제 동향의 함의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유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입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5월에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 또는 가상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입법과 관련된 논의의 속도도 좀 더 빨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지능 산업에 관련된 지능적인 그런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와 규제를 강화하자는 측면으로 논의가 조금 더 발전돼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각 입법 동향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 어떤 식으로 가상자산 관련된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루미스 질리브란트 의원이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SEC는 또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이제 거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거부였고 또 리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죠. SEC는 굉장히 그 증권의 해석 범위를 폭넓게 가상자산에 이제 적용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이 이제 2019년도에 발표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증권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발동돼서 관련된 이제 디지털 혁신에 대한 규칙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성질상 전자적 자산 중에서 이제 다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나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분산 원장 기술이나 그와 유사한 기술에 의해서 암호화되어 기록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디지털 자산과 부수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데 상품거래법상의 상품의 그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로 가상 자산이나 보조 자산을 넣도록 규정을 하고 또 디지털 자산의 유형 중 하나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나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암호화되어 기록되는 것을 또 그 성질에 부합하는 다른 증권이나 상품 역시도 디지털 자산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수자산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인데요. 이 부수자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미국의 규제 방향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제 최근에 게리 겐슬러 의장이 말한 것 역시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트코인만이 상품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비트코인만 증권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어떤 증권적인 성격이 없는 것을 여기서는 상품의 정의에 포섭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것들 이제 1933년 증권법상 투자 계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상으로는 증권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만 일정한 요건,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5가지 요건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하나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커머디티, 즉 상품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성질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투자자에게 사업자가 다음의 성질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부채 또는 지분, 그리고 어떤 법인에 대한 청산 권리, 기업의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권리, 다른 사람의 어떤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인 노력에서만 파생되는 기업의 이익이나 수익 지분,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기타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수자산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부수자산과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상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품의 정의가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파생 상품에서의 그 기초 자산으로서의 상품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품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 우선 커머디티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밀이나 목화, 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이게 여기 이 입법안에 보시면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주스 뒤에 이 디지털 자산을 추가하도록 이제 하는 입법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조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규정들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중개자와 관련해서도 이제 정의 규정을 넣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어떤 시장 활동을 수행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투자 계약법이나 증권거래법상의 어떤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 역시도 이 중개 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나 연방법에 따라서 어떤 인가나 등록, 그리고 기타 권한을 보유한 사람 역시도 여기에서 중개자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분산 원장에 대한 정의 및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같은 경우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미국 통화 또는 외국법상 법정 통화로 간주되면서 요구가 있을 때 1:1 기준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조직에서 발행되었고 자산 발행자의 상환에 대한 보증이 존재하며 한 개 이상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금융 자산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으로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금융 담보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상환에 대한 보증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상환에 대한 보증이 존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알고리즘 기반은 이제 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에서 또 이제 저희가 이 함의를 좀 도출을 하면 1933년 증권법상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중에서 투자자에게 사업자가 명시적으로 어떤 배당금이나 수익 지분, 그리고 이익 분배권 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자산이란 용어로 정의를 하면서, 이 보조자산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SEC에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이 커머디티, 즉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탈중앙화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평가될 때는 그 상품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거래소법에 따라서 어떤 디지털 자산, 보조 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면서 디지털 자산 교환 거래소를 CFTC에 등록하고 매매를 주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법안이 의미하는 것은 SEC에서 제시한 어떤 광범위한 증권 범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고,
공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하나여서지만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명시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게 그런 신설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유럽의 미카 법안입니다. Market in Crypto Asset Regulation이라는 법안이고 이 부분은 조만간 이제 시행될 예정인 어떤 EU 금융 서비스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어떤 혁신 친화적이고 또 신기술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위원장이나 또 부위원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의 발언들을 하면서 혁신 산업에 대한 진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시사점을 갖고 있는 법률안인데 최근에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의 규정을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나열하긴 했는데 오늘 저희가 주되게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발행에 대한 규제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서비스의 유형이 굉장히 이제 많이 추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돼서 교환, 전송, 보관 그리고 관리 이런 이제 몇 가지 사업 형태만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미카에서는 조금 다양한 측면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제공이나 어드바이저를 하거나 이제 자문 그리고 일임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행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발행인의 이제 자격 요건을 이제 제가 업데이트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어서 여기엔 지금 유럽 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합의에 도달하게 된 의회안에 따르면 EU에서 설립된 법인 그리고 EU에 주소를 둔 사람, EU의 본거지를 가지면서 권리 의무 대상인 단체 엔터티 또는 탈중앙화 조직인 다오까지도 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호자산 백서를 작성하고 권한당국에 통지를 하면 암호자산에 대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발행인에 대한 별도의 인가제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암호자산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유틸리티 토큰과 같이 어떤 자산 증거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자산의 경우에는 발행 시 별도의 규제가 필요 없다라는 점을 별도의 규제는 발행 백서와 관련된 규제는 있지만 인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서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발행자와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프로젝트 내용, 공모 또는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유형, 공모 또는 상장 추진 이유, 공모를 통해서 모집된 자금 사용 계획, 공모 또는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수량이나 발행 가격, 납입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거래소나 보관업자들인데 그런 유사한 이제 업 형태를 나열을 하면서 그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EU 내에 등록된 사무실이 존재해야 하고 인가받지 않은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미카와 미국의 어떤 규제 법안을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 함의는 미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규제 체계를 통해서 혁신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미국의 새로 입법안이 제출된 내용에도 또한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카 같은 경우는 자산 증거 토큰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또 신설을 했고 이와 유사한 내용이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내용으로 미국의 법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해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인가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유럽 내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IEO이고 그리고 ICO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발행의 요건을 먼저 정하기 전에 기존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증권과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이것에 대한 이제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의 부수 자산에 대한 규정 역시도 동일한 어떤 판단이 반영된 부분인데 가상 자산으로 규제를 할 것과 증권으로 보아서 금융에 따라 금융 규제에 관련된 법률로 규제를 할 부분이 나누어진다는 그런 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증권의 범위를 지금 유럽에서는 암호자산, 일반 암호자산으로 규정을 하면서 좀 넓게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은 현재까지 SEC 입장은 굉장히 규제 범위를 넓게 보아왔지만 또 이번에 이제 신시아 루디스 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 그 범위에 대한 조정을 논의하려는 시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사업을 수행하시거나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하느냐? 이제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가 향후에 어떤 증권과 비증권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증권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이고 증권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지금 금융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지금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규제들이 이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이제 생겨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ISMS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카 법안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 자기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이 미카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제 자기 자본 요건을 이제 5만 유로 그리고 12만 5천 유로, 15만 유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업태별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 건전성 규제를 목적으로 한 자기자본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업하시면서 향후에 규제 동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기본법안이 입법되는 방향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션 2에서는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 전망에 대해서 최용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최영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제일 먼저 조각 투자란 무엇인가, 다음으로 조각 투자 상품 투자 시 유의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뮤직하우스 사례의 간단한 분석을 거쳐서 그것을 계기로 발표된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각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조각 투자 많이 유행하고 있지요. 다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된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권리를 쪼개서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 행태라고 조각 투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의 대상물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물 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그림 또는 명품, 저작권 등 권리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조각 투자 상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실제로 사업화되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형태로는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조각 투자 사업으로는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그리고 비버릭 이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조각 투자 형태는 전부 지금 자본시장법상 정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면제받아서 일정 부분 면제 특혜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술품을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하는 조각 투자 많이 유행하고 있지요. 소투 또는 피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냥 소투를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요거는 그림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아예 투자자들이 취득해서 다만 관리를 회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형태. 나중에 가이드라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물건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이 자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분할 소유권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서 뮤직하우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살펴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조각 투자 상품이 지금 난립된다고 할 만큼 여기저기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제일 먼저 내가 그 조각 투자 상품을 취득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림 또는 뭐 저작권 이런 물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 토큰 발행자 반드시 토큰이 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토큰 형태로 조각 투자를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토큰 발행한 걸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큰 발행자에 대해서 어떤 채권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 부동산을 투자 목적물로 한 조각 투자 같으면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가장 확실한 권리 취득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사고 팔고 할 때마다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큰의 유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조각 투자는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지가 않지요.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로 많이 추진되는 게 토큰 발행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 형태가 많은데 이때는 그 토큰 발행자의 신용이 보장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큰 발행자가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내가 토큰을 조각 투자해서 갖고 있을 때 과연 누구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토큰 발행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게 불가할 경우에 신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경우 그게 정권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고 이때는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당연히 될 것이고 또는 정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특검법의 규제가 당연히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적 구조를 확실히 먼저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각 투자 중에 최근에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뮤직하우 사례가 있지요. 이 뮤직하우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데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정권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그 정권성 중에 투자증, 계약증권, 자본시장법상 여러 가지 형태의 증권이 있습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증권과 달리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나아가지고 뮤직하우 사태를 계기로 뮤직하우에 대해서 4월 20일 날 금융감독당국이 투자계약증권 정권성이 인정된다라고 발표하고 4월 29일 가이드라인 조각 투자 등 신종 정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즉 뮤직하우 사례를 계기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발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뮤직하우 사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뮤직하우스의 사업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 왼쪽에 보이는 어떤 음원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유자가 뮤직하우 에셋이라는 이 SPC, 요게 뮤직하우라는 회사가 사업 주체이긴 합니다만 이 부도나 신용위험회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뮤직하우 에셋이라는 SPC를 별도로 설립해가지고 저작권을 에셋이 구입한 다음에 저작권 협회 등의 음원을 저작권 신탁하고 그에 따라 저작권료를 에셋이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받을 권리, 저작권료 참여권이라는 걸 뮤직하우가 대금을 지급하고 사서 이걸 조각으로 내서 회원 1, 2, 3 투자자들한테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저작권 또는 저작권 이용권 이렇게 저작권 자체를 권리 자체를 목적물로 하지 않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권리를 만들어서 이걸 경매를 한 것은 저작권 자체를 투자 목적물로 할 때는 그걸 양도할 때마다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저작권자 전원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작권은 에셋이 취득해서 신탁해놓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서 그걸 투자 대상으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게 한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뮤직하우가 직접 그런 저작권을 취득하고 하지 않고 에셋이라는 SPC를 별도로 중간에 끼워넣은 것은 뮤직하우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즉 부도나 이런 위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에셋이라는 SPC를 중간에 끼우는 형태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방 말씀드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옥션 거래를 통해서 경매의 방식으로 회원들 투자자들한테 판매하고 그 다음에 마켓 거래를 통해서 이걸 유통할 수 있게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하우에 대해서 오랜 동안 심사를 거친 끝에 정권성을 가진다, 즉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정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권 중에 투자계약정권은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가장 약한 정권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발행할 때 공시 규제가 따르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근데 요 뮤직하우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발행해서 판매하면서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 뮤직하우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정권 첫 적용 사례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이 낮았다는 점 그리고 오랜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거쳐서 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는 보류하는 그런 형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뮤직하우 조각투자의 대명사는 아니지만 조각투자로 유명한 뮤직하우에 대해서 정권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하면서 이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이르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결국 이러한 경우에 정권성을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권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각투자 상품이 어떤 것인가 판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정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서 위법하지 않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상품 정권성 판단을 할 때는 그냥 형식적인 구조, 사업 구조를
기초로 할 게 아니라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정권성을 판단하겠다. 그리고 정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정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두 가지를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권성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먼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 투자 상품, 조각 투자의 대상인 목적물, 부동산 또는 미술품 또는 어떤 저작권 같은 권리, 이 권리 등에 대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또는 소유권 같은 물권, 준물권 등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형태, 이거는 정권성을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내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모아서 3명이 3분의 1 공유 지분으로 부동산을 사서 공유 등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본시장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민법, 상법의 영역이지 자본시장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투자자가 조각 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기로는 콘도 이용권 이런 걸 듭니다. 이런 권리는 정권성 인정 가능성이 낮아서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반대로 정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투자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경우, 아까 뮤직하우의 경우를 보면 투자자들은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 내가 받는 수익이 뮤직하우라는 사업 주체의 활동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2, 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를 따져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정권성이 인정될 경우의 조각투자 사업,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제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상 여러 가지 금융투자인 허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이때 그러면 조각투자 사업은 아예 정권성 인정되면 완전히 접으란 말이냐?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한 특례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라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신청을 거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되고 나면 2년간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되고, 물론 이 부분은 2년에 걸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성과가 있으면, 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입법 정비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했을 때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뮤직하우 예를 들면, 뮤직하우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것을 발행해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합니다.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취득한 그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주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게 하는데, 이 유통시장 자체를 뮤직하우가 운영해 왔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분리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기본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뮤직하우로부터 출발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까지 간단히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금융 디지털 자산 규제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규제해 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규제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 세탁 방지 등을 규제를 하기 위한 법률이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옷이 맞지 않는 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발행 유통 전반에 관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정권형 디지털 자산과 비정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구분해서 양자를 나누어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권형 디지털 자산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 체제 내에 포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의 정권과 정권형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발행 및 유통, 그리고 효율성 증가, 투명성, 재고 비용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장점 및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정권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체제에 편입시켜 규제를 하되 그 특수성을 반영해서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예탁결제원에서도 정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등 기존 금융투자업자들의 활발한 사업 참여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정권형 디지털 자산, 이 부분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 편입하되 현재 특검법 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행, 상장 그리고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감시 기구, 상장 평가 기구, 그다음에 해킹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제도 도입 등을 아마도 전반적으로 도입해서 비정권형 디지털 자산을 규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로 변호사님께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 전망에 대해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디지털 자산 혁신 산업팀의 김추 변호사님께서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 자산의 민형사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추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되는 민형사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2008년 말에 공개된 비트코인 백서에서는 비트코인을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탈중앙화된 화폐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인 2010년 5월 22일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0,000개로 실제 피자 2판을 샀다고 합니다. 최초의 암호화폐 실물 거래가 이루어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암호화폐가 가지는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은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 암호화폐의 가치가 현실에서의 화폐 가치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실생활에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비트코인 재단 회장인 브룩 피어스, 리브 콜린스, 크레이그 셀러스 3명의 공동 창업자가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의 발행사인 테더 리미티드를 설립했습니다. 테더 리미티드는 법정화폐 예치금을 수령하면 이에 상응하는 테더 USDT를 발행하고 법정화폐 인출을 보내면 상응하는 USDT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실제 미국 달러를 연동해서 고정된 테더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것을 암호화폐의 가격이 1달러의 가치에 패깅되었다고 합니다. 패깅은 못 같은 것을 박아서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법정화폐의 가치에 패깅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테더와 같은 방식은 실제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더 리미티드와 법정화폐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신뢰에 의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하거나 자금 동결을 당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등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루나와 테라는 한국인 개발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테라폼 랩스가 개발한 암호화폐입니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루나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테라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테더가 실제 1달러와 교환되는 방식으로 가치를 고정했다면 테라는 테라 한 개를 소각하면 1달러 어치의 루나를 발행해서 수합해주고 1달러 어치의 루나를 소각하면 테라 한 개를 발행해서 수합해주는 방식으로 테라 가격을 1달러에 고정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1달러를 주고 1달러 어치의 루나를 사서 테라로 교환하면 1테라가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수합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합니다. 만약 테라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패깅이 깨지면 사람들은 테라를 싸게 사서 1달러 어치의 루나로 교환하고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라가 소각되어 공급이 줄어들면 테라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일은 테라 가격이 1달러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테라 가격이 1달러 위로 올라가서 패깅이 깨지면 사람들이 1달러 어치의 루나를 사서 1달러보다 비싸진 테라로 교환하고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라가 발행되어 공급이 늘어나면 테라 가격이 1달러까지 내려가서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화해서 시장에 테라가 한 개 있다고 가정할 때 모든 루나를 다 모아도 1달러의 가치가 안 된다면 테라 한 개를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의 가치를 담보하는 루나의 시가총액이 테라의 시가총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테라를 가진 누군가는 1달러 어치의 루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뱅크런이 일어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테더의 경우에도 만약 테더의 가치를 담보하는 예치금이 테더의 시가총액보다 부족하다면 뱅크런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테더의 예치금은 법정 화폐이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라의 경우 담보가 없는 루나가 테라의 가치를 담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루나의 시가총액이 오르내리다가 어느 날 테라의 가치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때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7일부터 테라가 1달러 이하로 떨어져 패깅이 깨지고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루나의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테라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사람들이 테라를 처분하려 했고 테라의 가격 방어를 위해서 알고리즘이 테라를 소각하면서 루나를 너무 많이 발행하여 공급하자 공급이 늘어난 루나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연쇄 반응으로 루나와 테라가 서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나선 또는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데스 스파이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개당 10만 원을 넘었던 루나는 한순간에 개당 1원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갔으며 결국 루나와 테라 모두 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테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냈던 것은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테라폼 랩스는 은행과 비슷한 테라의 디파이 서비스인 앵커 프로토콜에 사용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가량의 높은 고정 수익을 지급했습니다. 테라가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연 20%의 놀라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니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은행은 예금 금리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그 금리 차이, 즉 예대 마진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앵커 프로토콜은 대출 이자율이 약 13% 정도로 예금 이자율보다 낮았습니다. 즉 역예대 마진 구조를 가졌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등으로 지급할 이자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적자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의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대출 이자율이 낮은 대신 사용자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맡기는 담보 자산의 스테이킹 보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대출 금액이 많아야 스테이킹 보상 수익이 발생할 텐데 실제로는 대출보다 예금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6일에는 앵커 프로토콜의 예치 규모가 140억 9,077만 USD로 당시 USD 시가총액 대비 약 75%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된 UST가 늘어나면서 UST 시가총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루나는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 UST 시총이 루나 시총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불안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장에 테라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매도하여 테라의 가격이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고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투자자들은 테라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공포에 너도나도 앵커 프로토콜에 넣어뒀던 테라를 인출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알고리즘도 폭락을 막지 못하고 루나와 테라가 서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스 스파이럴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앵커 프로토콜의 대시보드 스크린샷입니다. 초록색 선이 앵커 프로토콜에 예금된 UST 액수고 검정색 선이 대출을 의미합니다. 예금이 대출보다 많은 상태가 계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선의 예금이 최고점을 찍은 날이 2022년 5월 6일인데 그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은 예금이 140억 9,077만 UST, 대출이 30억 1,160만 UST라고 나옵니다. 예금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을 대출이자보다 줄 예금 이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고점을 찍은 다음 날인 5월 7일부터 예금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앵커 프로토콜에서 테라를 꺼내 시장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월 7일부터 테라가 1달러 이하로 패깅이 깨지고 회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데스 스파이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직 루나 테라 사태의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보안 기업 웁살라 시큐리티와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합동으로 온체인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루나 테라 붕괴 원인을 조사해서 6월 1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7일 루나 테라 사태의 시초가 된 치명타를 입힌 공격자로 지목되고 있는 특정 지갑 있는데 이 지갑을 공격자 지갑 A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 공격자 지갑 A가 테라폼 랩스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로 6월 28일에는 4.6조 원 규모의 비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분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지갑이 공격자 지갑 A입니다. 공격자 지갑 A의 치명적인 공격은 탈중앙화 거래소인 커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커브는 저렴한 수수료 및 슬리피지로 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UST는 커브의 UST3 커브 풀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DAI, 테더 USDT, 서클 USDC로 구성된 커브 3풀과 연결돼 있었고 이를 통해 시가총액 상위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 손쉽게 교환 가능했기 때문에 UST 유동성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라폼 랩스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UST 패깅을 위해 테라폼 랩스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 테라폼 랩스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문제의 5월 7일에 UST 약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UST 3 커브 풀에서 꺼냈습니다. 새로운 유동성 풀인 커브 4 풀로 이동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존 커브 3 풀의 UST 유동성이 낮아져서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풀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주식으로 비유하면 호가창에 쌓인 매물이 적어져서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이때 공격자로 지목된 지갑 A가 커브에서 일시에 8,500만 UST를 매도하고 8,450만 USDC로 교환해서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전송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량 교환으로 커브의 유동성 풀 안에서 UST 비율이 늘어날수록 UST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즉 공격자 지갑 A가 커브에서 UST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공격으로 UST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디패깅 현상이 시작되어 결국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일으킨 공격자 지갑 A의 정체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웁살라 시큐리티가 온체인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공격을 일으킨 공격자 지갑 A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5월 7일에 생성되었습니다. 이 지갑 A가 공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테라 블록체인에 있는 한 지갑이 UST 자금을 웜홀을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UST, 랩 UST로 바꾸어 지갑 A에 넣어주었습니다.
웜홀은 이더리움, 솔라나, BNB 체인, 테라 등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공격자 지갑 A에 공격 자금을 보내준 이 테라 블록체인 상의 지갑을 지갑 A 괄호 T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갑 A 괄호 T는 지갑 A와 같은 사람 또는 집단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지갑 A 괄호 T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지갑 A 괄호 T가 바이낸스 거래소로 USD를 꾸준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테라 블록체인은 하나의 지갑 주소에 여러 사용자의 USD를 모아서 전송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사용자마다 아이디와 같은 기능을 하는 숫자를 부여하는데 이를 테라에서는 메모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지갑 A 괄호 T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테라 지갑 사용자 메모 104721486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1억 2,359만 7,800여 개의 USD를 보냈으며 그중 대부분인 1억 825만 1,326개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정도의 USD를 5월 7일 오후 9시 40분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5월 7일 오후 9시 40분은 테라폼 랩스가 커브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제거해서 취약한 상태를 만든 5월 7일 오후 9시 44분의 직전입니다. 지갑 A 괄호 T는 마치 테라폼 랩스가 그때 유동성을 제거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정인 것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가 사용자 메모 104721486이 누구인지 공개하면 공격자를 알 수 있을 텐데 바이낸스 거래소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웁살라 시큐리티가 온체인 분석으로 지갑 A 괄호 T 외에 바이낸스 거래소 메모 104721486과 거래한 지갑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로 대량의 자금을 주고받은 몇 개의 지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사용자 메모 104721486이 생기고 처음으로 일어난 거래는 테라 13S로 시작하는 주소를 가진 지갑, 테라 13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테라 1FR, 테라 1T0 지갑이 2022년 1월 5일 한날 1시에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차를 두고 일제히 소량의 USD를 104721486으로 시험 전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세 지갑은 메모 104721486의 소유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바이낸스 사용자 메모 104721486으로 가장 최초의 송금을 한 테라 13S 지갑은 거래소 OKX의 핫 월렛이라고 합니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테라 붕괴 이후 새로 만든 테라 2.0의 검증인 밸리데이터인 루나 클래식 다오 역시 OKX 핫 월렛인 테라 13S 지갑의 사용자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테라 13S로부터 테라 17P로 1908만 루나가 이동하고 테라 17P로부터 테라 1GR로 1억 루나가 이동한 내역도 확인되는데 테라 1GR은 테라폼 랩스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지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갑이라고 합니다. 테라 13S 지갑의 사용자 중 공격자로 보이는 바이낸스 사용자 메모 104721486으로 송금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OKX 거래소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OKX 거래소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사용자 메모 10472148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사용자 메모 10005502 역시 테라 13S, 테라 1T0으로부터 2021년 10월 8일 한날 1시에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차를 두고 일제히 최초로 소량의 USD를 시험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문제의 OKX 핫월렛 테라 13S,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테라 1GR과 대량의 루나를 주고받은 테라 17P가 바이낸스 사용자 메모 10005502에 대량의 USD를 보낸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낸스 사용자 메모 104721486과 10005502는 테라 13S, 테라 1GR 그리고 테라 17P와의 거래 사실 및 최초 생성 직후 거래 패턴 등에 비추어 같은 사람 또는 집단의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공격자가 테라폼 랩스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체인 포렌식을 통해 발견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바이낸스 사용자 메모 104721486 지갑과 10005502 지갑,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지갑, 지갑 A 괄호 T 지갑,
그리고 지갑 A 괄호 T로부터 USD를 공급받은 공격자 지갑 A가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만약 그렇다면 테라폼랩스가 스스로 테라를 붕괴시키는 자금 거래를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6월 14일자 발표에서는 공격자 지갑 A의 정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6월 28일자 후속 발표에서는 테라폼랩스가 밝히지 않는 대규모의 자금 이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이더리움 메인넷상의 랩 UST 자금 흐름을 조사해 보니 상위 9개 지갑 중에 단 하나의 지갑을 제외하면 모두 아브라카다브라나 커브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였고, 오직 하나의 지갑, 인터체인지 지갑 A만이 개인 지갑이었습니다. 이 지갑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 12월 29일경 3만 개에 달하는 UST가 웜홀을 통해 발행과 동시에 한국 거래소인 빗썸의 사용자 지갑으로 입금되었는데, 통상 이런 패턴의 거래는 프로젝트 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래라고 합니다. 빗썸이 UST 상장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미리 거래소 지갑에 입출금 테스트를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빗썸에서 UST가 상장되지 않자 UST 3만 개는 2021년 1월 29일경 인터체인지 지갑 A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도 빗썸 거래소의 사용자 입금 계좌에서 곧바로 인터체인지 지갑 A로 출금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소 출금 지갑에서 출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인터체인지 지갑 A는 테라폼랩스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인터체인지 지갑 A는 웜홀을 통해 2020년 12월 21일부터 30억 1,583만 9,069개의 랩트 UST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돈 3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테라 메인넷 측에서 인터체인지 지갑 A로 가장 많이 UST를 보낸 지갑은 테라 1ZZ로 시작하는 디스트리뷰션 월렛 A라고 부르는 지갑입니다. 이 지갑이 23억 6,218만 4,592 UST, 우리 돈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을 보냈고, 두 번째로는 패그 디펜더로 알려진 테라 118로 시작하는 지갑이 1억 7,422만 6,081개의 UST,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을 보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 지갑 A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커브에 UST 32억 6,613만 2,160개를 맡기고, 디파이 대출 플랫폼 아브라카다브라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MIM 매직 인터넷 머니 32억 7,505만 8,076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 3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곧이어 인터체인지 지갑 A는 MIM 30억 3,010만 998개를 USDT 테더 28억 7,448만 610개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한 3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최종적으로 인터체인지 지갑 A에 있는 USDT는 바이낸스, 후오비, 쿠코인, OKX 등 전 세계 거래소로 뿌려졌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액수가 바이낸스의 거래소 지갑 A, 바이낸스에 있는 이제 거래소 지갑 A라고 부르는 지갑으로 10억 8,939만 3,518개,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그 USDT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지갑 A의 입금 내역을 또 전수 조사해 보니 테라 생태계 발전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비영리 조직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서 6천만 개의 USDT가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테라 지갑 테라 188에 연결된 패그 디펜더 지갑, 또 테라 ICO 때 사용되었던 테라 ICO 지갑과의 대량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 지갑 A는 테라폼랩스의 지갑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나테라가 붕괴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6일 확인되지 않은 3억 달러 USDT, 우리 돈 한 3,600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이 거래소 지갑 A에 입금되었습니다. 바이낸스의 테라 지갑 사용자 메모 100055002 역시 디스트리뷰션 월렛 A 등 인터체인지 지갑 A에 대량의 자금을 보낸 지갑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5개의 지갑으로부터 USD 총 4억 657만 3,890개, 약 4,878억 정도를 4,878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았습니다. 또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공식 지갑으로 1억 개의 UST를 보낸 기록이 있어서 테라폼랩스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지갑
테라 17P로부터 메모 100055002 지갑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5일 전인 5월 2일까지 USD 26억 6,557만 9,215개 3조가 좀 넘는 돈이 전달되었습니다. 테라폼랩스가 밝히지 않는 대규모의 자금 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실관계가 계속해서 밝혀지는 중이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규제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어서 당장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뮤직하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 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 일단 현재로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을 하려면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어야 하는데 앵커 프로토콜이 테라를 예치하고 연 20%가량의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암호화폐가 금전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유사수신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금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과 결합한다면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에서 암호화폐를 받았는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사수신 행위를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디파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유사수신 행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유사수신 행위법을 개정하려는 입법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형법상 대표적인 재산죄 3가지 사기, 횡령, 배임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죄이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고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입니다. 사기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 모두에 대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횡령,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암호화폐를 과연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2018년에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니까 횡령죄는 안 되고 사기죄 또는 배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최근 배임죄가 안 된다는 판례가 하나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의 경우에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로 처벌합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착오로 송금된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써버린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니까 횡령죄는 아니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 이유가 현금과 달리 비트코인을 착오로 송금받은 사람은 송금한 사람과의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실관계가 얼마나 밝혀지고 증거가 확보되느냐 그리고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코미드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미드의 대표 등이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상 차명 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거래 시스템상 표시하며 허위의 거래를 체결시킴으로써 일반 고객들에게 마치 매매가 활성화된 거래소 시장인 것처럼 속여 고객들로부터 예탁금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만약 테라폼랩스의 대표 등이 루나와 테라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알고리즘 취약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성을 속였다거나 사실은 앵커 프로토콜에서 연 20%에 달하는 수익률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라폼랩스의 대표 등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고의성의 입증에는 테라 루나와 앵커 프로토콜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의 진술 등과 함께 앞서 설명드린 웁살라 시큐리티와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이들의 행적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웁살라 시큐리티와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분석을 통해서 테라폼랩스나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자금이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내역이 밝혀졌는데도 그 자금을 받은 지갑이 테라폼랩스나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와 끝까지 관련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옮긴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판례 중에는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자금을 제공한 경우를 횡령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에 테라폼랩스의 대표 등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일부러 루나 테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제공했거나 고의로 회사 자산에 손실을 가져왔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V캐시라는 암호화폐가 한 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1구자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의 V캐시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원 넘는 돈을 뜯어낸 V글로벌 일당 중 코인 발행 담당자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테라폼랩스의 대표 등에게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복잡한 사실관계와 그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는 그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지점이 많은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저희 네 번째 세션입니다. 그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신설된 EP센터 본부장인 조은규 변호사님께서 부동산 STO 관련 쟁점을 신탁과 금융규제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EP센터는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상속과 각종 자산에 대한 관리 문제를 총괄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조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신탁법 전문가로서 신탁과 금융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셔서 저희 세션에서 부동산 STO 관련 쟁점을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조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표는 부동산 STO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STO 관련 금융 규제를 간략히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STO의 개념을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서 간략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IPO는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주식 시장에 공개하여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ICO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주체가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서 투자 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STO는 금융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을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판매하여서 투자 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 목적의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한 증권 발행형 STO와 자산 유동화와 분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유동화형 STO로 구분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탈중개인화, 거래 자동화 등의 특성을 가지며 발행된 토큰이 증권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체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ICO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STO의 장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기술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자동화된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ICO가 갖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그 토큰이 실물 자산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장점 중에서도 특히 IPO에 비해서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STO는 대표적인 자산 유동화형 STO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사 개념과 비교하며 간략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매입, 운영하거나 관련 대출 및 유가 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주식 회사형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입니다. 뎁스는 신탁사가 위탁된 부동산을 기반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서 전자적인 형태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STO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증권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서 암호화폐와 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라는 점에서 주식 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리츠와 차이가 있고 부동산을 유동한 증권 거래를 토큰을 이용해서 한다는 점에서 뎁스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STO의 현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유동화형 STO는 넓은 의미로 보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을 사용하는 카사도 STO의 일종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사는 신탁 회사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서 신탁 계약상의 수익 증권을 디지털화한 다음에 이를 그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브릭은 자산 운용사가 운용 주체가 되었고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화한 다음에 이를 토큰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디지털 자산인 토큰으로 한 거래가 실물 자산의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법은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면 토큰을 거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효력도 발생하는가?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토큰을 통한 거래는 블록체인상의 기록에 불과하지 등기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큰을 통한 거래를 하더라도 부동산 득실 변경의 효력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배타적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있는 한 토큰의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자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유동화하여서 이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를 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은 영미법에서 유래했는데요. 영미법에서는 보통법상 소유권과 형평법상 소유권이라는 이중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고 신탁의 수익권은 형평법상 소유권으로서 강력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가 보유하던 재산권은 수익권이라는 형태로 위탁자가 설계한 시기에 자신 또는 제3자가 수익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환됩니다. 이때 수익권은 채권이 되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이한 방법으로 권리 변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신탁의 수익권으로 변환시켜서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권화되지 않은 수익권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증권화된 수익권은 유가증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알려져 있는 STO들 역시 수익권을 디지털화한 다음에 디지털 자산을 통한 실물 자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카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다음에 이 수익증권의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동시에 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 정보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지분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브릭의 경우에는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한 다음 즉 이 펀드를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법으로 디지털화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상의 토큰 비브릭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는데요. 이 거래를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펀드의 고객 계좌부에 기록하고 계좌 간 대체 등의 전자등록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TO 관련 금융 규제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STO에 대한 규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리플렉스에 대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증권형 토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STO는 일반적으로 증권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국가마다 허용 범위 및 규제 범위가 다양합니다. 일본은 금융상품법 거래법을 통해서 증권 토큰 발행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미국은 투자성을 가진 증권은 증권으로 간주하고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투자성을 가진 증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STO에 대한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STO는 많은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탈중개인화로 인한 책임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고 불량 자산 토큰화 가능성에 따라서 레몬 마켓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기법의 활용에 따라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 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음으로 STO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 조달 및 투자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여서 규제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샌드박스에 따라서 STO를 허용하고 있지만 샌드박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나 해외에서 ICO된 증권 토큰이 자본시장법 규제 없이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사태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STO에 대한 규제 방향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은 STO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의 자산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서 투자계약 증권 성격이 있는 STO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어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여러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이를 취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거래소들은 특급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감독 당국과 기초자산의 감독 당국 간의 시장 감독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거나 기존의 증권이 토큰화되어 유통화될 수 있도록 국제적 표준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조은규 변호사님의 발표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저희 지금 세션이 4개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초 계획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하게 가질 예정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경과된 관계로 한 2-3개의 질문만 우선 이제 조금 회신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메일로 이제 회신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회신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회신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이제 제일 많이 있었던 것 위주로 저희가 이제 한 3개 정도만 취합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투자계약 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상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가이드는 정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카나 또 미국에서의 질리 브란트 이제 법안에서도 보시듯이 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고 미국 내에서도 SEC의 규제 방향성과 이 입법부의 규제 방향성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잡스 액트에서 보시듯이 크라우드 펀딩을 SEC는 계속 반대했지만 또 입법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될지 그 부분 이제 외국에서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NFT 관련된 질문들인데 저희 최영로 변호사님께서 이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NFT 관련해서 여러 형태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냥 가장 포괄적으로 NFT 발행할 때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NFT는 토큰 한 종류입니다. 다만 특정 권리나 컨텐츠와 연결되어 있어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특정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다만 NFT라고 해서 그 법률적 성격이 모두 같은 건 아니고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음원 같은 디지털 파일을 컨텐츠로 하는 NF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 발행 유통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실물 자산과 연계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정권형 토큰으로 취급되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상자산으로 취급되어서 특검법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NFT 일반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NFT마다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법적 성격, 그에 따른 규제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집에 대한 요청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자료집 내용도 정리해서 이메일이나 뭐 기타 방법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